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6억 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노도강, 금관구 뭐 이런 구들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 분위기는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어수선하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최근에 노원 도봉 이쪽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막 수준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부동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좀 들썩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제 집을 갖지 못한 뭐 20, 30대에 네. 있는 분들은, 이제 유권자분들은 또다시 이제 과거의 패닉바잉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게다가 이제 많은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러다 또 금리 오르면 이자 부담이 또 이자 부담이 또 늘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네. 저는 대출 규제 문제는 특히 글쎄요, 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진심이라면 대출 규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 10억이 네. 넘는다 그래요. 예. 살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6억의 대출을 받아도 최소한 4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막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니까 뭐 많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의미는 결국 주거 사다리를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구조가 돼버렸냐면, 돈이 많고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대출을 쉽게 받게 되는 거고, 소득이 적고 자산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더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적게 받으면 결국 사다리를 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계부채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이제 보게 되면 네.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위협할 만큼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어디까지나 GDP와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이 가계부채가 어떤 경제의 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니네 대출 받지 마. 당신들 대출 받으면 안 돼. 보통 서민들은 상환 계획을 다 세워서 가능한 그럼요. 범위에서 받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LTV, DTI 뭐 우리가 DSI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삼중 규제를 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의 대출 규제는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인가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진짜 뭐 직장 생활한 30대 분들은 그나마 안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의 기득권들이 막 통과시켜버리고 이랬는데, 네. 내가 믿을 거는 집 한 채뿐인데 이것도 못 사게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가 대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충격파가 있어서 많이들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젊은 층 사이에서 논란인 게, 채무 탕감 뭐 이번에 소비 쿠폰 주겠다는 거랑 같이 좀 발표가 된 게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실하게 본인의 어떤 이제 빚을 계속 갚아왔던 361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뭐 도박빚 갚아주면서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많이 비판하고 질의했었는데, 예. 그 성실하게 빚을 갚아간 분들의 박탈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왜 돈 갚았어? 물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 빚의 내용을 개인 채무 같은 경우에는 다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도박으로 빚을 졌거나 유흥비로 뭐 빚을 졌거나 하는 내용도 탕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어제 문제 지적을 분명히 했던 것이, 제가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받아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가 차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2,000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가운데서는. 채무를 탕감받는 대상자에 외국인 2,000명이 있어요. 외국인 2,000명이 있는데 이 2,000명의 채무액을 총 합치면 182억이랍니다. 예. 그러면 182억이라는 큰 돈을 그 채무의 내용과 상관없이
심지어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건 심각한 차별이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건 맞는데 일정 부분 해왔던 건 맞는데 이번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일괄 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예요. 도박빚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흥비로 빚을 잔뜩 지고 그 빚을 가지고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내지는 뭐 미국에 갔습니다. 어느 뭐 캐나다에 갔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경까지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살펴야겠네요. 그럼요. 네, 모든 그럼요. 제도에는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김재석 의원이 발견하셨으니까 이제 이슈화가 그럼요. 되는 거지. 이것도 한번 살펴야 될 부분 같고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재석 의원의 SNS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러브버그 어떤 방역의 진심이죠, 전도사로 지역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좀 어디 많이 출몰한다 이러면은 가서 이렇게 방제 작업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 이제 SNS로 소통하는 우리 도봉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네. 학교에 너무 로버가 많다. 재섭이 형 이것 좀 저 없애주세요 하면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방역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어디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을 다 받아가지고 예. 다 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동선을 짜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역차를 쭉 돌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난해에도 이걸 하셔가지고,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 대상을 받으셨던데, 올해는 이제 지도까지 좀 네. 그리시면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도봉구에서는 러브버거 잘 잡아준다는 걸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러브버거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계양산 러브버거가 한창 화제인데, 도봉구에도 좀 많이 있는가 봐요. 산이 있고 하니까.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저희 또 천이 우이천, 뭐 방학천 이런 그 중랑천도 있고 이래가지고 천 주변으로 좀 많아서 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쪽은 2번씩 돌릴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러브버거를 잡아주는 재섭이 동네 형처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재섭이 형이 이제 러브버거 다 잡아주죠. 예. 형만 믿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섭이 형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